그러면 내년도 우리 뭐 많이들 그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 반도체 시장은 변화는 지금의 상황과 별다른 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빅사이클에 관한 얘기는요, 그 반도체 사이클은 그 올림픽 사이클,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프레젠셜 사이클, 그 다음에 실리콘 사이클 세 개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에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그 4년 주기로 가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2020년이 이게 4년 주기 피크아웃이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딜레이 된 이제 이 영향이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제가 제주도에서 한 25년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17년을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험으로 놓고 보면 이제 언론의 매스컴의 그 레토릭은 믿으면 안 된다. 또 이제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들도 좀 이제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20년 사이클, 10년 사이클을 놓고 보면 반도체는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슈퍼 사이클이다, 빅 사이클이다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의 경력을 한번 봐야 돼요. 4년밖에 안 했고 8년밖에 안 했으면 사이클을 한 번, 두 번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럼 4년 만에, 8년 만에 본 가장 큰 사이클이면 이게 빅 사이클이고 슈퍼 사이클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떠냐, 그건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항상 이제 반도체 경기가 업턴을 할 때 모든 언론은 다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을 얘기를 해요. 뭐 석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기가 이번 같은 경우는 1년 더 딜레이 돼서 소위 말하는 분노의 소비처럼 분노의 노출, 이것이 이제 2021년의 본질인데, 지금 슈퍼 사이클이 되려고 하면 핵심이 뭐냐면 중국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생산은 지금 한국이나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 하지만 그걸 소비하는 최대 시장이 결국은 지금 반도체는 이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TV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생산을 하냐면 작게는 60%, 많게는 90%를 중국이 생산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누가 핸드폰을 전 세계에 지금 제일 많이 사냐, 누가 노트북을 제일 많이 사냐, TV를 제일 많이 사냐는 이건 미국도 유럽도 아닌 중국이 제일 많이 사요. 그래서 네. 중국이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 빅사이클의 결정은 중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만큼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만 놓고 보고서 이게 뭐 대당 몇 대가 늘어나고 무슨 뭐 이게 이 메모리 용량이 얼마나 늘고 하는데, 중국이 경기가 나빠서 핸드폰이나 TV나 노트북이나 자동차를 안 사버리면 그러면 슈퍼사이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언급을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그 진보나 도약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시장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빅사이클인지 이게 슈퍼사이클인지 아니면 4년 주기로 오는 20년 단위의 이 경기 사이클의 평균적인 상향인지는 그것은 중국 경기에 달려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뭐 이번 가장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상당히 전망을 좋게 보던데요. 그래서 이제 뭐 금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예요. 근데 그걸 이제 중국은 자기의 치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안을 들여다보면 뭘 갖고서 이게 성장을 플러스를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소비가 엉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조 활동도 쉽지가 않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은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가 깊이 관여해서 거의 이제 재정 적자를 거의 한 12%, 13%까지 재정 적자를 해서 정부가 돈을 확 풀어가지고 이걸 마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건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이나 기업들이 그 사이에 이제 뭐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소비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가 얼마만큼 살아나냐는 것이 이게 이제 관건인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것이 심리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네. 어젠가도 보면 중국 주가가 갑자기
그 오후장에 뭐 거의 1%, 2% 가까이 폭락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심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저게 2차 확산도 시작이 돼 있지만 영국에서 새로운 변종 이제 슈퍼 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공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년도에 세계 경제가 다 플러스 나고 좋다고 하는 것은 저건 베이스 이펙트지. 금년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정말 좋은 거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 중국에 관한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뭐를 좀 두려워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돈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푼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GDP 대비해서는 그렇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국이 지금 GDP 대비해서 M2 통화가 200%가 넘어요. 그 경제 규모보다 2배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누가 맨 먼저 올리냐, 거기에 중국이 1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좋냐, 미국 왜 좋냐 그러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데드캣 바운스죠. 이 돈을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 그 이제 상황인데 누가 가장 많이 뿌렸고 누가 가장 높이 튀었냐 그러면 그건 중국이 튄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먼저 이제 뛰어내리냐, 그것도 이제 중국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국 경기가 내년에 아마 1, 4분기에는 아마 18%, 20%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것이 그 다른 나라의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중국의 소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펙트를 안 보고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가대평가하는 것은 조금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지만 중국은 지금 그 은행 간 거래금리 4.5%죠. 예, 4.5%인가요? 예. 이게 지금 뭐 이번에 전망이 12월 달 그냥 동결될 것이다. 그러한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을 미국처럼 생각하는데 중국은 금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대출금리 4.5% 이제 이런 기준금리가 있는데 중국은 이 성장률이 보통 6%거든요. 네. CPI가 한 2%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 명목으로 8%에서 10%를 간다고요. 근데 거기서 대출금리 4%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마이너스 금리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리하고 상관없이 돈의 무한대의 수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뭘 하냐면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려가지고 부동산도 잡고 뭐 투자도 조절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시장화되어 있는데 중국은 금리가 시장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가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리가 시장의 실세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가지고서 통제하는 것이 선진국 금융인데 중국은 가격이 아니라 총량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출을 얼마를 할 거냐 이걸 정해놓고 이걸 1분기 얼마, 2분기 얼마, 3분기 얼마 이것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 같으면 FRB가 금리를 동결했다 또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렇죠. 중국도 형식상으로는 이제 그 우대 금리를 프라임 레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 금리 결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 동결이나 인하는 서방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것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중국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회 전체 대출을 정부가 몇 조를 할 것인가. 요게 핵심입니다. 총 대출 금액. 한도를 양으로 정해버려요. 그 양이라는 거는 기존의 대출 거까지 포함한 아닙니다. 신규로. 신규 대출량을.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더 늘어나느냐가 결국은 그 우리가 말하는 양적 완화냐 아니면 긴축이냐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0%를 늘리냐, 5%를 늘리냐, 15%를 늘리냐,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걸 많이 늘리면 미국처럼 이제 뭐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유동성 홍수가 나는 것이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예를 들면 통화량을 뭐 5% 줄여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제재가 가해지는 이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내년도 기대하는 반도체 활황에 대한 그 전망을 결국은 중국이 얼마만큼 소비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보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서방의 관점에서는 자꾸 기술 측면에서 공급자 측면에서만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을 얘기를 하는데 사주는 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모두 얘기하신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중요해요. 네. 중국을 어느 정도로 통제하고 또 이 SMIC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미국이 중국의 IT나 반도체를 제재하게 되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은 이것은 굉장히 깝깝해지죠. 어려워지고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의 매출도 같이 줄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최근 4년 동안에 실리콘밸리를 위한 뭐 정책 같은 것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공화당의 지지 세력들이 팜벨트, 오일벨트, 뭐 러스트벨트, 뭐 이제 이런 그 전통 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정권 창출에 크게 기여했고 돈을 댄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선거 자금을 5억 9천만 불인가 한 5억 불대를 5천억을 모집을 했는데 바이든은 거의 10억 불을 모금을 했어요. 그 2배 가까운. 엄청 했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선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냈냐 그러면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낸 겁니다. IT하고 금융이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마 바이든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실리콘밸리의 로비에 굉장히 약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 실리콘밸리가 실리도 찾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한테 돈을 댄 실리콘밸리도 이것이 이 돈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과 협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미국의 이 어떻게 보면 국익에 해가 되는 최첨단 기술은 철저하게 틀어막고 그것이 아닌 일상적인 이제 제품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던 것 중에서 실리콘밸리의 의견을 들어서 일정한 부분만큼 풀어주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기술은 풀어주고 첨단 기술은 더 세게 막는 상대적으로 그 대신 이제 중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거죠. 그렇죠. 협상에서. 그럴 가능성이 바이든 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MIC 관련되는 이제 분야나 반도체 빅사이클의 분야는 이것을 서방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두 가지 변수, 중국 내부적인 이 문제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실리콘밸리의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대중국 정책, 여기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완화 조치를 취하면 진짜 그 중국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확 살아난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고 또 그것은 지금 이제 뭐 중국 관련되는 이제 IT 기업들의 경우들은 그 이제 심리적 이펙트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SMIC도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뭐 이익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것이 조금 해소가 되면 이제 그 억눌린 것이 그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충분히 있다고 주가 부분이 확 그렇죠.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예, 살아날 수 있는. 네, 이렇게 또 다른 면에서 지켜보니까 또 이 중국의 반도체 상황이 또 SMIC의 그 속 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중국은 뭐 겉으로 보면 안 되고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사실은 없고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중국의 속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 끝났다. 뭐 중국 반도체는 망했다. 이런 논조로 이제 마구 쏟아지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과한 표현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가동률이 100%인데 그게 어떻게 망했다고 할 수 있냐. 그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SMIC가 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뭐 망한 것도 아니고 정부는 아마 지금 SMIC 제재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더 가속적으로 더 이제 목숨 걸고서 이게 굴기를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포기한다는 것은 완전 넌센스입니다. 사실 뭐 지난번 쌍순환 그 전략 그 발표할 때 시진핑 주석이 그 했던 말이 그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제재를 가하니까 전혀 다른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해서 거기서 우리가 길을 뚫겠다 뭐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는 얘기하신 그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제 3세대 반도체에서 이것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국의 기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발상의 전환이고 새로운 전략이죠. 네, 알겠습니다.